예, 김성애 비서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그 장동혁 대표가 다음 달이면 이제 저 취임 1주년이 되는데 예, 2기 당 체제를 뭔가 좀 이렇게 약간 브랜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혹시 여의도 정가에 들리는 소식이 있나요? 예, 뭐 저도 좀 소문만 예. 들으면서 알고 있는데요. 예. 대체적으로 2기 당 체제는 장동혁 대표가 좀 1기 때는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당의 중심, 그다음에 당원 중심 이런 부분들을 지켜오고 이끌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2기 체제에서는 보다 당의 중심성을 좀 더 확고히 하면서 예. 당의 리더십 이런 부분들이 챙겨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당의 임명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한 5자리 그런 예. 당 대표의 임명직에서 보다 중량감 있고 예. 좀 힘이 있는 그런 형태로 다 좀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 중량감이 있으면서 사실 1기 때 또는 당이 사실 윤석열 정부 때서부터 참 약간 국민의힘이 지리멸렬하지 않습니까? 예. 당 사무처도 좀 움직임이 좀 없고 예. 그다음에 또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좀 완전히 춘추전국 시대 비슷하고 예. 이런 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결국 당의 중심과 사무처의 중심, 그 다음에 또 의원들 사이에서의 리더십의 중심 이런 부분들을 갖춰가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그런 일들에 있어서 뭐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의 중심성이 있고 그 다음에 당에서는 또 조직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이라든지 조직부총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중심성이 분명히 있는 거고 예, 예. 그리고 또 정책 분야에서는 이제 정책위의장이나 여연 요쪽에 이제 또 브레인들이 포진돼야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장동혁 대표는 당의 중심성보다 또 일을 하고 힘 있는 당 이걸 만들어 가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 5개 정도 포지션이 중요한데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예. 또는 조직 쪽에 예. 해서 한 5개 정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들이 있나요? 보면 정책위 의장 있고 사무총장 있고 그다음에 여연 원장 있고 여의도 그다음에 조직부총장 있고 전략기획부총장이 있고 이렇게 5개 자리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조직부총장하고 전략기획부총장은 소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로 조직부총장과 전략기획부총장은 다 이제 당 사무총장 산하죠. 사무총장 산하에. 네. 아, 그렇군요. 지금 장동혁 대표 주변에 좀 뭔가 좀 타이트하게 챙기면서 좀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이런 투사형 예. 그런 사람들 좀 전진 배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제가 보기엔 2기 체제가 성공을 하느냐 마느냐 이 성패가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기 체제처럼 이렇게 힘이 없거나 예. 이렇게 그렇게 갈 때는 상당히 좀 2기조차도 그렇게 되면 내후년에 이제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총선이 있기 위해서는 지금 장동혁 대표도 당의 기강, 중심 뭐 이런 걸 잡겠다라는 거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총선이라는 건 더 큰 선거이기 때문에 지방선거보다도 특히 그 전에 당의 중심과 질서 이 부분을 확고히 자리 잡지 않으면 이걸 총선이라는 강을 건널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보다 힘 있는 사무총장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도 뭔가 뛰어난 모습 이런 것들을 기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너무 이쪽 저쪽 눈치 보면서 지난번 뭐 부산 북구가 그 재보궐선거 때 우리가 확인했지만 정말 눈치 보는 배지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사무총장 자리 같은 저런 자리는 정말 눈치 보지 말고 장동혁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뭐냐면 특히 사무총장이란 건 사실 선봉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선봉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오직 당 대표의 방향, 당 대표가 이끌고 가는 방향에 대해서
정말 견마지로를 다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자리가 사무총장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그런 견마지로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기 체제가 마련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연 원장이나 정책위 의장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여연 원장 같은 경우 장기적인 전략이나 아니면 연구, 정책 연구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나가야 되고 예. 국가 비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 그때 지금 정책 부분, 국가의 정책 문제나 국정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보다 국민들한테 잘 다가갈 수 있는 예. 사실 정책위 의장이 당원의 마음과 국민의 마음, 뭐 국민 중심, 뭐 당원 중심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걸 조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당의 정책위 의장의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이제 정책위 의장에 임명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조직부총장이나 전략기획부총장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당 사무처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나가야 그렇죠. 되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함께 힘을 보태서 밀고 가는 그런 힘 있는 체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여의도 연구원장도 보면 이 한동훈 체제에서 보면 여의도 연구원장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에서 무슨 여론조사를 하면서 한동훈 개인의 뭐 이런 뭐 여론조사까지 끼워가지고 여론조사를 해놓고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바로 당대표에게 보고하는 당헌 당규 위반 사항이 있다고 그때 언론 보도가 됐는데 이 새로운 개념의 여의도 연구원장도 어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역할이 요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것이 너무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두 경우인데 하나는 이제 한동훈 체제처럼 이렇게 홍영님 뭐 여론조사 전문가를 갖다 여의도 연구원장을 만들어놓고 순전히 개인적인 뭐 이미지 조사를 한다든지 뭐 총선 전략에서도 별로 도움이 안 됐던 그런 형태의 여의도 연구원이 운영됐거나 또는 뭐 지난 대선 때는 또 윤희숙 원장 해갖고 엉뚱한 정책에 있어서 대선 정책에 있어서 공약 같은 거와는 전혀 대선 후보 진영하고는 따로 노는 그렇게 이제 자기 정치를 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러니까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정치를 하는 윤희숙 원장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 때 이제 홍영님 뭐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했는데 순전히 그냥 한동훈 측근화돼 있는 그런 모습을 취한 모습인데 적어도 여의도 연구원은 싱크탱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미 공화당의 싱크탱크가 헤리티지 재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제적인 교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한민국 국가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정말로 수권 정당이 되려면 정책 미래 방향에 대한 이 훈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장기적인 정책을 연구해 나간다든지 아니면 지금 국회의원들이 다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각각이거나 아니면 지방의원들, 지방자치단체장들 다 제각각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교육이나 이런 거에서 참 아니 정당이라는 게 하나의 흐름과 일관된 흐름과 그다음에 이론을 가져야 되는데 그 역할을 싱크탱크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의힘이라는 것이 어떤 이념적인 아니면 정책적인 구심이 없이 다 중구난방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지금 여의도 연구원이 너무나 역할을 형편없이 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의도 연구원이 제대로 서서 국가의 중장기적인 방향이라든지 국제연대라든지 아니면 이 내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들 다 정당을 함께하는 이만큼 브랜드만 같이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정책적 내용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여의도 연구원이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중앙일보 보도로 기억을 하는데 몇 달 전에요. 여의도 연구원과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을 비교해 놓은 그 기획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민주연구원은 주요 토론회라든지 정책 포럼을 많이 해가지고 책자를 발행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데 여의도 연구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그냥 행사 소개하고 행사용 뭐 책자 이런 거 만드는 비율이 너무나도 대비된다. 그래서 여의도 연구원이 원래 생길 때 여의도 연구소로 생겨가지고
저 민자당 시절입니까? 신한국당 시절입니까? 그때 한나라당 생겨가지고 시절. 한나라당 시절에 그때만 해도 이게 사실은 국내 최초의 예. 어마어마한 정당 정책 브레인 기구로 발돋움하면서 뭐 국가적인 아젠다도 이렇게 생산해내는 그런 기구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 국회의원들 무슨 행사 뒤치다거리 해주는 예. 이런 어떤 기구로 전락하지 않냐 이런 비판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죠. 그러니까 처음 여의도 연구원이 생길 적에는 정말 국가의 중장기적인 비전과 대책, 그다음에 수권 정당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인가 이 선거 전략기에 선거 전략만 담당하는 기획사가 돼버렸습니다. 여론조사하면서. 그러니까 순전히 선거 기획사랑 여의도 연구원이 다를 게 없습니다.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한 기획사. 예. 이렇게 전락을 하더니 지금은 뭐 아예 거의 뭐 개인 플레이하는 원장이 여의도 연구원장이 혼자서 개인 플레이하거나 아니면 당대표 시다발이나 하는 이런 형태로 다 완전히 전락을 했는데요. 그 모습에서 정말로 제대로 된 다시 복원해갖고 국가의 중장기적인 수권정당으로서의 비전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한 선거에서도 충분히 훌륭한 전략을 해갖고 예. 선거 승리에 기여를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꼭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또 국제연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제적인 위상, 한국 국민의힘이 그래도 보수 진영의 유일한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 대한민국에 맞는 위상에 걸맞는 보수 진영의 유일한 정당에 걸맞는 그런 역할을 국제적으로 해야 되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정말로 여의도 연구원이야말로 지금 체제가 아니라 완전히 뒤바꿔야 되는 그렇게 해서 보다 활동력 있고 심도 깊은 예.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지금 오늘자로 미셸 스틸 주한 미 대사 새로운 대사가 부임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난번 미국 방문을 했을 때 미국 조야의 여러 중요한 인물들을 많이 만나고 왔는데 이번 미셸 스틸 주한 미 대사 어떤 인물인지 또는 대한민국 보수 정통 야당 지금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과 특히 장동혁 지도부와 어떤 식으로 조금 연관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요. 예, 일단 장동혁 지도부 특히 장동혁 대표가 지난번 미국에 갔었던 거에서 그 성과가 분명히 뭐 겉으로는 뭐 누구 어떤 인물을 만났느냐 뭐 간판이 뭐냐 이런 얘기로 가십거리로 되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지금 트럼프 행정부를 움직이고 있는 핵심적인 참모진들 예를 들면 뭐 미국 우선주의 연구소의 프레드 플라이츠 소장이라든지 예. 이런 핵심 싱크탱크들을 많이 만나고 인적 관계를 쌓아온 것 같습니다. 그때 물론 장동혁 대표는 거기 가서 미셸 스틸 그 주한미 대사로 부임하는 그분을 만나려고 했는데 일단 뭐 아직 국회 의회 청문회 통과가 안 된 상황에서 스틸 여사가 좀 만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 최근에는 또 제가 알기로는 프레드 플라이츠나 뭐 이란 전쟁이 끝나면서 한국에 많이 들어왔었지 않습니까? 미 예. 국무부 관계자들이 그때 들어온 프레드 플라이츠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미셸 스틸 여사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통으로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그런 분이니까 예. 얼마든지 국민의힘에서 미셸 스틸 그 여사 대사랑 잘 모든 것들을 교감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어허. 이런 의사가 이제 비춰졌다는 것 같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더욱더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나 이런 지도부가 미셸 스틸 새로 들어오시는 미셸 스틸 여사랑 긴밀하게 교감을 하실 것 같고요. 하게 될 것 같고 그런 속에서 이제 미셸 스틸 주한미국 대사 같은 경우에 뭐 출신이 원래 아버지 뭐 해갖고 실향민이죠. 예. 원래 신의주가 고향인. 예. 그래서 신의주가 있다가 이제 국내 들어왔다가 이제 미국으로 간 케이스인데 예. 전반적으로 그 하원 의원 하면서 이 법안이나 활동 과정은 철저히 좀 반공산주의 특히
반중국 공산당 예.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활동을 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예. 어찌 보면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제일 껄끄러운 인사 중에 하나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 미셸 스틸 대사가 와서도 결국 한국과 대만, 일본 이 동북아 3국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대중국 전선의 가장 중요한 국가들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그 중에서는 뭐 한국이 제일 뭐 중국과 전쟁도 예. 치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주한미국 대사로다 부임하게 되면서 가장 초점이 과연 이 한국이 정말로 미국의 대중국 전선의 전초기지로서의 얼마나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 그리고 반공 자유 대한민국 이 부분 원래 국가의 정체성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더 키워나가고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라는 거에 가장 초점을 맞춰서 활동을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정말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유일 보수 정당인 이 국민의힘이 미셸 스틸 대사랑 얼마나 긴밀하게 공조를 취하면서 한미 동맹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그리고 안보 동맹과 이 경제 동맹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한국에 이재명 정권 그리고 이전에 문재인 정권은 약간 친중 성향을 보이는 정권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문재인은 중국 가서 중국은 아주 높은 산 봉우리, 대한민국은 그 밑에 아주 낮은 산 이렇게 하다가 혼밥하다가 온 적도 있고요. 또 이재명 같은 경우는 뭐 타이완 가서도 쉐쉐, 중국 가서도 쉐쉐 뭐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미국 내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를 이루고 있는 굉장한 그 보수의 아이콘 정치인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장동혁 국민의힘 이 지도부 이 세력이 트럼프 행정부로 봐서는 굉장히 그래도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정치 세력이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조금 대화의 폭이 열릴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사실 지금까지 좌파 정부 관련한 사람들은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까지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문재인 이후부터는 너무나 중국에 비굴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뭐 중국을 큰 산, 우리는 작은 산 예. 비유하고 그다음에 죽은 뭐 박원순 같은 경우에 뭐 대한민국을 갖다가 큰 이제 천리마라고 하는 중국의 말 엉덩이에 붙은 파리로 비유를 하고 예. 이번에 또 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도 쎄쎄 저기도 쎄쎄 쎄쎄 너무나 비굴한 반미 친중인데 반미 친중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로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국민적 자존심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세계 뭐 경제적으로 보면 10대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 위치에 맞게 중국한테도 할 말을 하는 그런 제대로 된 이 정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전 세계가 뭐 새로운 냉전 체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전엔 미소 냉전이었다면 지금은 뭐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너무나 격화되고 있고 사실 뭐 냉전 수준을 넘어서 열전으로 비화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속에서 정말로 대한민국이 자유진영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그 자존심 그리고 그 권위 그 지위를 정말로 되살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비굴하고 비열하기 그지없는 저 좌파 정부들 그냥 끝장내고 그리고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자존심 있는 보수 진영이 정권을 잡아서 정말로 지위를 제대로 살리려면 그만큼 장동혁 지도부가 또 그거에 맞는 의연한 모습을 또 미셸 스틸 대사 새로 부임하는 분들과 한미동맹 문제나 아니면 전반적인 대중국 전선에서도 의연한 모습을 갖춰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그 여야가 선관위 특검에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 과제는 어떤 것인지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선관위 특검 합의한 거 지금 오늘 오전에 먼저 최근에 와서 또 불거지고 있는 게 또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투표율 조작을 엑셀 파일로 다 해서 조작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투표율 조작이라는 건 결국 득표율 조작으로 이어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뭉터기 투표의 부정 투입, 투표지 부정 투입 이것과 연관되게끔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투표율 조작을 하고 득표율이 조작되면 득표율에 맞는 또 부정 투표지가 투입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전반에 걸쳐서 한마디로 특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뭐 이렇게 서버 까는 거, 예. 이 부분 때문에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서버 까는 것까지 전면적으로 서버를 까는 것까지 이렇게 특검이 할 수 있도록 수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과 체제 그리고 그 수사 범위를 그렇게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찌 됐든 이게 무슨 뭐 특검이 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를 덮기 위한 진실을 덮기 위한 특검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 여당 부정선거를 저지른 그 정부 여당이 특검을 임명하면 덮으려고 하겠지 뭐 까발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야당 주도의 특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보통 그리고 원래 특검이라는 제도 자체가 이 여당의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의 집권 여당의 수사에 대해서 못 믿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이 돼야 된다. 그래야 보다 많은 수사가 정밀해지고 공정하게 진행되면서 국민들한테 믿음을 줄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란 제도 자체가 야당이 주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당은 지금 뭐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그걸 주도하기 때문에 굳이 특검까지 여당이 주도하면 도대체 그건 특검이 아니죠. 자, 어제 그 장동혁 대표가 토론회에서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 해킹, 전산 조작까지 포함해서 수사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렇게 그러니까 서버를 까야 저기서 전산 조작의 전반적인 거, 그 다음에 그 해킹 들어온 거 이런 부분들을 다 점검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엔 저 단어를 다 함께 하면 결국 서버 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버 까면 저 전산 조작이나 해킹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해서 그래야만 지금까지 모든 국민들의 의혹과 의구심들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김성애 비서관님 모시고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대담을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뭐 어찌됐든 장동혁 대표가 이기 체제를 가면서 어떻게든 이 당의 중심, 그 다음에 기강을 바로잡고 질서를 바로잡으면서 통합적인 질서 이걸 구축하면서 힘 있는 보수 정당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옛날부터 항상 나오는 얘기만 결국엔 인사가 만사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인사에서 정말로 당의 중심성을 잘 가져가면서 힘 있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로다 이렇게 당의 제2기 체제가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뭐 여기 시청자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1시간 반 신나게 명쾌하게 달렸습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김성애 비서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